새벽 6시 철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80평생 빠뜨린 적 없는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철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3년째 이런 혼잣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현관을 나서자 아파트 경비원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시네요. 응, 김 씨도 고생 많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철영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린공원으로 향했어요. 15분 거리의 공원은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이 어려웠을 때도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이 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스렸거든요. 공원 입구를 지나 느티나무 아래 벤치까지 언제나 같은 코스를 걸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김, 조깅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체조음악.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같은 자리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첫째 날은 그냥 지나쳤어요. 젊은 친구가 일찍 나와서 운동을 하나 보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운동복도 아니고 조깅을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철영은 걸음을 멈췄어요. 청년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세. 하지만 더 초췌해진 얼굴. 구겨진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고 헝클어진 머리에는 낙엽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요. 마치 세상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철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젊은이, 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칫 놀랄까봐 충분히 거리를 두고서요. 네,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가, 바짝 마른 입술.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혹시 많이 힘들어요? 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청년은 잠시 철영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치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철영이 벤치에서 한 칸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청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은퇴한 늙은이야. 매일 이 시간에 산책을 나와요. 아, 자네는 나이가 어떻게 되지? 청년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28입니다. 28. 나는 그때 철없던 나이였는데, 그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지요. 철영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청년의 경계심을 풀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며칠째 여기 있는 거요? 사흘째, 아니, 나흘째 여기 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잠은 어디서 자고? 그냥 여기서요. 벤치에서. 철영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거든요. 오래전 자신도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겨 절벽 끝에 서 있던 그때 말이에요. 젊은이,
혹시 시간 있으면 이 늙은이랑 밥 한 끼 할까요? 청년이 놀란 눈으로 철영을 바라봤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돈은 내가 낼 거고, 나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부탁이에요. 철영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청년의 체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그럼 가볼까요? 철영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청년은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공원 입구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어요. 할매 국밥이라는 간판이 낡았지만 정겨웠습니다.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가게였어요. 철영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삼촌, 오늘은 좀 늦었네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철영은 이 집의 단골이었거든요. 오늘은 같이 온 손님이 있어서요. 철영이 준호를 가리키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 갓 지은 밥 냄새가 배고픈 준호의 위를 자극했습니다. 아주머니, 국밥 2개 주세요. 네, 삼촌. 금방 갖다 드릴게요. 철영이 구석 테이블로 준호를 이끌었어요. 앉으세요. 준호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의자에 앉아보는 것 같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준호구나. 좋은 이름이네. 나는 박철영이라고 해요. 편하게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직 어색했거든요. 여기 국밥집 사장님은 내 오랜 친구예요. 30년 전부터 알던 사이지. 아, 그때는 나도 젊었는데 지금은 늙어서 매일 아침 산책만 해요. 곧 뜨끈한 국밥이 나왔어요. 하얀 그릇에 담긴 뜨거운 국물, 고기와 선지, 그리고 고춧가루로 빨갛게 물든 국물이 입맛을 돋웠습니다. 드세요. 준호는 숟가락을 잡더니 멈칫했어요. 언제부터인지 다른 사람 앞에서 밥 먹는 게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천천히 먹어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철영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거든요. 준호의 젓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흘 넘게 굶주린 몸이 음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먹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철영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철영이 손을 들었어요. 네, 삼촌. 국밥 하나 더 주세요. 아, 아니에요. 충분해요. 준호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철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먹으면 한 그릇 더 사줄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한 그릇으론 부족하지. 하지만 괜찮아요. 나도 남들이 배불리 먹는 거 좋아해요. 사장 아주머니가 두 번째 국밥을 가져오면서 말없이 공깃밥 하나를 더 올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젊은 친구 많이 드세요. 요새 애들이 너무 말라서 보기 안쓰러워. 아주머니의 말에 준호의 눈가가 또 촉촉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뭐려. 맛있게 드세요. 준호는 두 번째 그릇도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리고 나서야 수저를 놓았습니다. 배부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이네.
젊은 친구가 이렇게 안 먹고 다니면 안 되지. 철영이 계산을 마치고 나오자 준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나도 덕분에 맛있게 먹어서 좋아요. 가게 밖에서 철영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준우 씨는 무슨 사연이 있어요? 괜찮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남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철영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도 있고 살 곳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세금으로 모은 돈을 모두 잃었거든요.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철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할아버지가 시간 있으시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공원 벤치에서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둘은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자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저를 버렸는지도 모르죠. 기억나는 건 5살 때부터예요. 철영은 조용히 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면회 오는 가족이 있었는데 저는 없었거든요. 처음엔 슬펐어요. 왜 저만 혼자인지. 많이 외로웠겠어요. 네.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준호야,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내 가족이야라고 하시면서 준호가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18살 때 고아원을 나왔어요. 원장 선생님이 이걸 주시면서 어디서든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라고 하셨거든요. 주머니에서 작은 금목걸이를 꺼냈어요. 천사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예쁘네요. 이것만이 제 보물이었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죠. 어려웠겠어요. 처음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따고요. 그 다음엔 공장에서 일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주말에도 일했죠. 대단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네. 목표가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제 집을 갖고 싶었어요.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제 이름으로 된 집을요. 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자금을 모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리고 용돈도 최대한 아꼈죠. 얼마나 모았어요? 드디어 작년에 5천만 원을 모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민수라고. 친구요. 네. 고아원 시절부터 저를 많이 챙겨준 형 같은 친구였어요. 고아원을 먼저 나갔는데도 연락을 계속했거든요. 철영은 벌써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좋은 집을 소개해주겠다고. 그랬군요. 준호야, 형이 좋은 집 하나 알아봤어. 전세 4,800만 원인데 정말 괜찮아. 그리고 너 믿으니까 수수료도 안 받을게. 전세금도 형이 안전하게 관리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완전히 믿었어요. 형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계약서도 제대로 안 봤어요.
민수 형을 믿었으니까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다 빼서 민수한테 맡겼거든요. 철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화를 했는데 준호가 목을 메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도 안 읽고 그래서 직접 찾아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무실이 비어 있었어요.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물어보니까 한 달 전에 이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제야 민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딱 한 번 받았거든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준호야, 사정이 생겨서 돈을 못 돌려줘. 연락하지 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나쁜 자식이. 그 다음 날부터 전화번호도 바뀌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거죠. 준호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돈을 맡겼다는 증명도 없고, 답답했겠어요. 예. 변호사도 만나봤는데, 민사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낮고, 이긴다 해도 돈을 받을 가능성은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철영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월세방에서도 쫓겨났어요. 보증금도 못 받고요.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짐은 다 버려졌어요. 나왔을 때는 이 옷 한 벌과 이 목걸이밖에 없었어요. 준호가 천사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일자리는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쉽지 않아요. 집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불안정하고 면접을 봐도 떨어지더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점점 지쳐갔죠. 그래서 공원에. 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힘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철영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 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30년 전 일이에요. 철영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둘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지.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직원들도 10명 정도 되고 나름대로 잘 나가던 때였어요.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새 집도 장만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철영의 목소리에 그때의 희망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IMF가 터진 거예요. 1997년 말이었지. 아, 그때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작은 공장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철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한 달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물건값을 안 줬나요? 그렇죠. 회사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아예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가는 월급은 줘야 하고,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하지만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철영의 목소리에 그때의 절망이 묻어났어요. 3개월을 버텼어요.
개인적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렸어요. 친구들, 형제들, 아내 친척들까지 그래도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결국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됐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직원들한테 사정을 말하고 공장을 정리했어요. 기계들도 다 팔고 건물도 넘겨주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빚만 3억이 남았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빼앗기고 철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내는 임신 8개월이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조산 위험까지 있었어요. 결국 처가에서 살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막노동을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5만 원 받으면서 준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 한강을 걸으면서 이렇게 끝내면 가족들이 편할까 하고 생각했거든. 할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예, 특히 아들이 태어났을 때요. 병원에 갔는데 아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 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밤 한강에 나갔어요. 정말 끝내려고. 준호가 철영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아기의 울음소리와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달래는 아내의 목소리,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철영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가족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아버지 없는 아이로 평생 살아가야 하나? 그 생각이 드니까 길이 보이더군요. 어떤 길요?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요. 막노동을 하다가 건설 일용직을 했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현장 관리자가 눈여겨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관리 일을 시켜줬어요. 처음에는 일당 7만 원이었는데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대단하세요. 5년 동안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고 휴일도 없이 철영이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했어요. 이 손에 굳은 살이 파기도록 일했지. 그렇게 해서 10년 걸려 빚을 다 갚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이제 사업가가 됐지. 철영이 준호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준호 씨,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네, 끝은 없어요. 시작만 미뤄졌을 뿐이지. 하지만 저는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가족만이 힘이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났잖아요. 이것도 인연이고 운명이에요. 준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게요. 일단 일자리부터 찾아봅시다. 하지만 집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도 해결책이 있어요. 내 아들 공장에 기숙사가 있거든. 준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요? 응. 내일 아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면접 한번 봅시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내가 도와주는 거지요.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자, 이제 눈물은 그만 닦고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준호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벤치에서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철영은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성우야. 아버지, 일찍 전화하셨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말씀하세요. 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말했어요. 일손이 필요한 젊은이가 있어. 착하고 성실한 애인데, 공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 성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인력 충원에 신중했거든요. 아버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을 뽑기가 일거리가 많지 않아요.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봐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애야. 어떤 상황인데요? 철영이 준호의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 지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군요. 응. 내가 보증할게. 이 나이에 거짓말할 이유도 없잖아. 성우는 아버지의 말을 신뢰했어요.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 만나볼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면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고마워. 아들아, 오늘 오후에 데리고 갈게. 네, 그럼 박 반장님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철영이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벤치에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할아버지, 준호가 반갑게 일어났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제가 어제 정신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말씀 낮추세요. 그럴까? 어제 모텔에서 자라니깐 괜찮았어라. 네, 그냥 내 지금 상황을 온전히 느끼고 정리하고 싶어서 공원에서 지냈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들한테 연락했어. 오늘 오후에 면접 보자. 정말요? 벌써요? 응. 그 전에 목욕탕에라도 가서 깨끗하게 하자. 면접은 첫인상이 중요해. 철영이 준호를 동네 목욕탕으로 데려갔어요. 며칠 만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옷을 좀 사자. 아니에요. 할아버지, 너무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면접 볼 때 입을 옷이 필요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철영은 준호를 옷가게로 데려가서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사주었어요. 오후 2시 둘은 성우의 공장에 도착했어요. 대한정밀이라는 간판이 붙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아버지, 성우가 사무실에서 나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50대 초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우야, 이 친구가 준호라고 해.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우입니다.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성우가 준호를 살펴봤어요. 눈빛이 맑고 인사성이 밝아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박 반장님, 성우가 현장 관리자를 불렀어요. 50대 중반의 우직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예. 사장님, 이 친구가 오늘 면접 보러 온 김준호 씨예요. 박 반장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오랜 현장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8입니다.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은? 네, 3년 정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나요? 처음엔 단순 조립 작업을 했고, 나중에는 품질 검사도 했습니다. 박 반장이 성우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아버지가 추천하신 거니까. 한번 써보죠. 정말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대신 1개월은 수습 기간이야.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거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급은 수습 기간에는 180만 원, 정식 채용 후에는 250만 원이야. 감사합니다.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잠깐, 어디서 살 거야? 박 반장의 질문에 준호가 당황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게 아직 아, 기숙사 있어요. 성우가 말했어요. 기숙사가 있다고요? 네. 공장 뒤편에 작은 기숙사가 있어요. 혼자 쓸 수 있어요. 정말요? 한 달에 20만 원인데 괜찮아요? 밥은 공장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일자리와 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니. 성우가 준호를 기숙사로 안내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가 있었어요. 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혼자 쓰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준호는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벤치에서 잠을 잤는데 이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니까요. 내일 아침 9시에 출근하세요. 박 반장님이 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철영이 준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지. 감사는 나중에 하고 일 열심히 해.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따뜻한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아침 7시 30분 휴대폰 알람 소리에 준호가 눈을 떴어요. 기숙사 침대는 좁았지만 벤치보다는 천국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이구나. 준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새 인생이야. 열심히 하자. 준호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일찍 왔네. 박 반장이 말했어요. 네, 반장님. 첫날이라 긴장돼서 일찍 일어났어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이리 와봐. 박 반장이 준호를 작업장으로 데려갔어요. 기계들이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알지? 자동차 부품 제조라고 들었습니다. 맞아. 브레이크 디스크를 만드는 거야. 이거 봐. 박 반장이 완성품을 보여주었어요. 이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가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품질이 정말 중요해. 네, 알겠습니다. 너는 일단 여기서 조립 작업부터 시작해. 어렵지 않아? 첫날은 서투르기만 했어요. 손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실수도 몇 번 했고요. 야,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사고 나. 동료 직원인 김 씨가 조언해줬어요. 네, 고마워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첫날에는 기계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 점심시간에 김 씨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 씨는 어디서 살아? 기숙사에서 살아요. 아, 그럼 편하겠네. 나는 집이 멀어서 매일 버스로 1시간씩 와야 해. 힘드시겠어요. 뭐,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요즘 같은 때에 일주일이 지나자 준호의 손놀림이 빨라졌어요. 기계 소리에도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준호 씨, 일 빨리 배우네요. 아직 멀었어요. 아냐, 진짜 빨리 적응해요. 보통 한 달은 걸리는데 2주째에는 다른 사람들과 속도가 맞춰졌어요.
박 반장도 만족해했습니다. 김준호, 이리 와봐. 네, 반장님. 품질 검사도 배워볼래? 좀 더 중요한 일이야. 네, 배우고 싶습니다. 좋아. 이 게이지로 치수를 재는 거야. 0.1mm라도 틀리면 불량품이 되거든. 준호는 품질 검사 일도 열심히 배웠어요. 세심한 성격이 이 일에 잘 맞았습니다. 매일 밤 준호는 작은 노트에 일기를 썼어요. 1일차. 첫 출근. 실수가 많았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감사하다. 7일차. 이제 기계 소리가 무섭지 않다. 박 반장님이 칭찬해 주셨다. 14일차. 품질 검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 정밀한 일이라 신경이 쓰인다. 21일차.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생활이 즐겁다. 28일차.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나 할아버지께 감사드려야겠다. 한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김준호 씨, 월급 봉투. 감사합니다. 봉투 안에는 18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기숙사비 20만 원과 카드값 60만 원을 빼면 100만 원 정도가 남았지만 준호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기숙사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핏기도 돌고 눈빛도 살아있었어요. 뺨에는 살도 조금 올랐고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준호는 스스로를 보며 웃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야지.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준호는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나갔습니다. 철영이 언제나처럼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호구나. 어떻게 지내? 철영이 반갑게 일어났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가 철영 옆에 앉았어요.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첫 월급 받았어요. 진짜 축하해. 어떤 기분이야? 꿈 같아요. 정말 꿈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나는 그냥 기회만 만들어준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야? 철영이 상자를 받아 열어보니 천사 모양의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예전에 준호가 보여준 그 목걸이였습니다. 준호야, 이거 내 보물이잖아. 고아원에서 받은. 네, 맞아요. 원장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벤치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과거의 전부였거든요. 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런 소중한 걸 왜? 저를 붙들어 주신 분께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준호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단순히 밥 한 끼를 사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일자리도, 집도, 그리고 희망도. 준호야, 이 목걸이가 과거의 저라면 이제는 앞으로의 시작으로 바꿔주셨으니까 할아버지가 가지셔야 해요. 철영이 목걸이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준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네, 네. 내가 자네를 만난 것도 운명이지. 다 내 복이야.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 원장 선생님이 주신 거잖아. 그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 준호가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감사는 다른 방법으로 해.
이 목걸이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원장 선생님을 기억해. 철영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대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 그리고 언젠가 자네도 누군가를 도와줘. 네, 예. 내가 자네를 도운 것처럼 자네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 도와주면 돼. 준호는 그 말이 깊이 와 닿았어요.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럼 됐어. 준호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목에 걸었어요. 오랜만에 목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자네는 이미 일어났어. 벤치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거야.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하지 마.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부터 준호는 매주 일요일마다 철영을 만났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말이에요. 철영은 준호의 근황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준호는 철영과의 시간이 한 주의 활력소였습니다. 2개월째가 되자 박 반장이 준호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었어요. 김준호, 수습 기간 끝났어. 네, 반장님. 정식 직원이야. 월급도 250만 원으로 올라가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책임감도 더 가져야 해. 이제 신입사원 교육도 내가 해야 하거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개월째에는 준호가 품질 관리 담당이 되었어요.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4개월째에는 성우 사장이 직접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 씨, 일 정말 잘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생각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품질 관리 주임으로 승진시켜 드릴게요.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정말요? 고맙습니다. 준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안정된 직장, 따뜻한 집,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준호는 이제 공장의 핵심 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주임으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박 반장이 준호를 찾아왔어요. 준호 씨, 신입이 들어온대? 네. 누가요? 20살 애인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중퇴했다고 하네. 그렇구나. 어떤 친구예요? 이수호라고. 내일 출근하는데 준호 씨가 좀 챙겨줘. 경험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직원을 만났어요. 수호라는 20살 청년이었는데 그 모습이 예전 자신과 똑같았어요.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품질관리 주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호입니다. 수호의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처음이라 어렵겠지만 천천히 배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수호와 단둘이 앉았어요. 많이 긴장돼요. 네. 사실 공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다 그런 거예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많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수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 어제까지도 잠잘 곳이 없었어요. 기숙사는 준비됐어요? 아직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준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6개월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럼 어디서 잤어요? 찜질방이나 때로는 24시간 카페에서요. 힘드셨겠어요. 수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호 씨, 제 방에서 며칠 지내면서 적응해요. 기숙사비는 제가 먼저 내줄게요. 정말요? 하지만 그럼 주임님이 불편하실 텐데.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이 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철영에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 어떤 친구야? 20살 신입사원인데 저랑 비슷한 처지예요. 그랬구나. 잘했어.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야. 복은 흐르는 거야. 네, 예. 철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내가 자네를 도와준 게 아니라 자네가 받을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간 거야. 이제 자네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고. 준호는 그 말이 깊이 와 닿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누군가의 선의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면서.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준호야, 고맙다는 건 나야.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 일주일 후 수호는 기숙사에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돈을 받았거든요. 주임님, 정말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거죠. 이거, 수호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손수건이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수놓여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냥 고마운 마음이에요. 준호는 그 순간을 기억했어요. 자신이 철영에게 목걸이를 드리려 했던 그 마음을 말이에요. 고마워요, 수호 씨. 잘 쓸게요. 한 달이 지나자 수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불안한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감 있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임님,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수호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도 남을 돕는 거예요. 아, 우리는 서로의 등받이가 되는 거예요. 준호가 철영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주임님처럼 살고 싶어요. 수호 씨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가져요. 3개월 후 또 다른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준호와 수호가 함께 신입을 돌봤습니다. 형님들, 정말 고마워요. 새로운 신입이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수호가 대답했어요. 이제는 그도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선의의 고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식으로요. 1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고 수호는 주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도움을 받은 여러 신입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철영은 언제나처럼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벤치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모든 벤치가 비어 있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철영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준호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호와 함께였어요. 준호야, 수호도 함께 왔구나. 네, 할아버지. 수호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수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반갑다. 수호야, 준호한테 많이 들었어.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거야.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1년 전 준호가 절망하며 앉아있던 그 벤치였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 소식 듣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야. 저희가 할아버지께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그게 맞아. 받은 복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네.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수호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저희가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 모임. 네, 벤치 모임이라고 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임이에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5명을 도와줬어요. 일자리도 구해주고 필요하면 임시로 잘곳도 제공하고요. 정말 대단하구나. 철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그 친구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이 계속 돌고 도는 거구나. 네, 맞아요. 할아버지 말씀대로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공원 저편에서 한 중년 여성이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분, 수호가 가리켰어요. 가봐야겠네. 준호가 일어났어요. 나도 갈게요. 수호도 따라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지. 가자. 세 사람은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철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도 잃고 딸이 대학생인데 등록금도 못 내주고 힘드셨겠어요. 준호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가요? 수호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나이도 있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저희가 아는 곳 중에 사무보조나 청소 일자리가 있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임시로 머물 곳도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수호가 덧붙였어요. 여성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어려울 때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준호가 철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여성이 철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일 아닌가요? 철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그 여성을 도와주느라 바쁘게 움직였어요.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다시 벤치에 모인 세 사람. 오늘도 좋은 일을 했네요. 준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냈어. 철영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이런 게 복이 흐르는 거죠? 수호가 물었어요. 그렇지. 오늘 우리가 흘려보낸 온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밝게 만들 거야. 철영이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게 될 테고. 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서로의 등받이가 되는 거야. 그들이 앉아있는 벤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운 벤치가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시에서 최근에 설치한 것 같았습니다. 저 벤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겠네. 그럼요. 벤치는 그냥 벤치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쉼터이고, 만남의 장소이고, 때로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죠. 준호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에 가야겠네요. 응. 오늘 고생 많았어. 철영이 두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아버지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헤어지면서도 세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영은 생각했어요. 1년 전 절망에 빠진 청년을 만난 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하지만 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만남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준호도 기숙사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수호는 자전거를 타고 가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언젠가는 주임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어요. 아니, 될 거야. 분명히.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두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 또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안고 말이에요.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다음 날을 기다리면서요. 내일 또 누군가가 앉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적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도시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돕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복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벤치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는 도시 전체로 그리고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흘려보낸 온기가 분명히 누군가의 내일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여러분, 철령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벽 벤치에서 만난 한 청년에게 건넨 국밥 한 그릇. 그 따뜻함이 일자리와 잠잘 곳,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선의는 벤치 모임으로 확장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손이 되었죠. 한 사람의 호의가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는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철령님은 끝은 없어 시작만 미뤄졌을 뿐이라는 말로 청년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다리로 이어졌고 청년은 다시 일어서서 누군가의 등받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복은 멈춰서지 않고 흘러가며 커진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벤치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나에게도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손이 될 차례가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하루에 조금의 온기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